기초윤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있는 문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안락사 법제화가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안락사를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말기 환자에게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계속 호소할 때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요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만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자, 그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죽음에도 가질 수 있구나, 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은 낙태도 결정권, 성관계도 결정권, 이 죽음에도 결정권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찬성을 한 나라들이 현재 다행히도 우리 앞서 찬성한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법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할 지금 그 기준선에 딱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허용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대상이 확대가 되었나, 그리고 그것을 만든 그 법적인 중요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을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그 수사적인,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점점 나쁜 결과가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이 안락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법적 메커니즘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200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다음 그 다음부터 쭉 나타나는, 아주 참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판례, 어떠한 케이스가 한 개, 두 개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이네? 그럼 법안이 검토가 되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이 말씀드린 대로 말기 환자에서 이제 꼭 죽을 사람인데 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이 괴로우니까 그 사람한테만 요청을 하는 경우에 허용해주자라고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 장치를 걸어놓으면은 어떻게 안락사가 확산이 될 수 있겠냐? 굳은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딱 그 제한 장치를 걸어놓거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점점 더 좁아진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엄격한 경우가 점점 다 빗장이 하나씩 풀리는 경우만 나타나요. 그래서 예외가 한 케이스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한 케이스만 예외가 나타나면 그걸로 완전히 법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구조가 나타나요.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2002년도에 법제화되기 전에 73년, 84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포스트마라는 의사가 여자 의사예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몰핀을 투여해서 사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 되게 보니까 뭐 한 12년, 징역 12년을 받아야 맞는 거래요. 근데 어떤 판결이 나면 뭐 징역 1주에 집행유예, 그것도 집행유예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논리로 판결을 했냐면은 의사가 생명을 무조건 연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고통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안락사가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일 수도 있다, 판단 가능한 행위로 한 게 73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마 우리 기록에는 없지만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 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은 1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요. 이제 동네 의사인데 슈마임이라는 의사가 95세 어른이 너무 자기가 이제 이게 침상에서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반복적으로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수용했어요. 이 슈마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였냐면은 의사는 생명 보존의 의무가 있고 또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해주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요 조건이 맞으면 돼.
사람이 요구를 해야 되고 너무 괴로운 고통이 있어야 되고 다른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동의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이 사람을 뭐 살릴 수 뭐 뾰족한 방법이 없어야 되고 뭐 의학적으로 약을 죽여서 너무 괴롭지 않게 잘 죽었어요. 요런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럼 이 사람은 그 범죄가 아닌 걸로 해주자, 면제해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듀 케어, 이렇게 주의하에서 주의 의무를 딱 정하는 요런 케이스가 만약에 차트 리뷰를 했을 때 정확히 다 드러나면은 이 사람은 면제해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들이 요런 요청을 받기 시작하면은 요렇게 기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다 보고 나서 안락사를 시키고 나면은 나중에 사후 심사하는 보고거든요.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뭐 문서 작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생명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생명 종결하는데 이게 환자가 적합하냐 그것을 죽을 수 있느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죽게 해주는 권한이 의사한테 부여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은 많이 의사는 하나의 정말 조력이 될 것이고 죽음의 권리가 자기가 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의사한테 엄청난 권한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만 딱 통과하면 뭐 끝입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 뭐 동성 결혼도 어디 한 법원만 한 군데만 뚫리면 지금 뭐 전국에서 다 허용될 것을 알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만 뚫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법은 필요 없어요. 법은 이전에 정해졌지만은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충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확정이 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연히 생각하기에 아니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고 고통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우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으로 너무 괴롭다. 2002년에 시행되고 나서 2000년대 중반이 되니까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 우울증, 또 그다음에 사회 적응하기 어려운 자폐, 뭐 또 알코올리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사회생활하기 너 삶이 괴롭다는 걸로 정신질환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탈의학화라고 했는데 의사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폐에 암이 전이돼갖고 아우 이건 숨을 이 정도면 뭐 쉴 수가 없다. 뇌에 암이 전이되고 뭐 신경이 눌러갖고 이거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뼈에 암이 전이돼서 이 사람은 뭐 너무 고통스럽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 환자의 주관적 절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탈의학화가 되는데 정말 희한한 게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는 고령자 그냥 나이 많은데 그냥 뭐 노쇠한 거죠. 노쇠한 거. 그야말로 눈도 좀 덜 보이고 귀도 덜 들리고 행동도 조금 굼 떠지는데 그 사람도 죽을 수 있게 해주자. 말은 잘했어요. 컴플리티드 라이프 입법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에 보세요. 2010년도에 70세부터 죽게 해주자고 했는데 완전 반발이 있는 거예요. 70세 분들이 반발을 하셨는지 69세에서 반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두머니 75세로 올렸어요. 또 계속 작년에도 또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우습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하지 말라 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그런 문제로 문이 열렸고요. 자발성,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만 주교육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게 과연 지켜질까요? 국민들이 내 권리라고 해서 나는 찬성한다고 했던 이 안락사의 자발성, 뭐 어떻게 이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커피 사건이라고 이제 유명한 건데 이분이 나는 치매가 오게 되면은 안락사를 하게 해달라고 사전 의향서를 써놓은 거예요. 의료 의향서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뭐 나 장기 기증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난 장기 기증 절대 안 할 거야 했다가 난 시체까지 기증하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왔는데 아유, 죽겠어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당신이 말한 대로 안락사를 이제 하실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아니지. 다니다가 아, 죽겠어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해드릴까요? 아이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위랑 딸이랑 의사랑 합쳐가지고 어머님이 옛날에 이걸 써놓으셨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신 것 같다. 우리가 보내드리자. 그래갖고 커피에다가 진정제를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이제 딱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깨난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딱 잡고 의사가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의사를 과거의 의사 표현한 것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그걸 누가 결정을 했냐? 현재에 있는 이 제3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지도 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발적 요청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 법이 만들 때는 성인 대상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뭐 18세 이상이었지만 17세도 아프면은 죽고 싶잖아요. 16세도 그럴 수 있고 15세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부모가 동의해주면 해줄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14세, 12세도 그래도 표현을 하면은 부모가 너무 그 얘가 죽을 것 같이 아프면은 뭐 동의하면 해주게 하자. 그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애기들, 돌이 안 된 애기들 영아라고 하는데 애기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안락사를 쉽게 시켰어요. 안락사가 그냥 연명치료 중단해서 내비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약물을 투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찝찝하잖아. 찝찝하니까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자. 그래갖고 이거를 법에는 없지만 이 2002년도 네덜란드에서 만든 법에는 없지만 예외적인 의료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충분히 동의하면은 설명 듣고 동의하면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영아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12세까지 한 살부터 12세까지 비는 거예요. 그 비는 공간을 어떻게 메꿨을까요? 나라에서 원래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이 그로닝겐 프로토콜을 따라서 살금 올라가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율성이라는 건 없어지고 타율적으로 생명 종결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 캐나다의 예가 또 아주 드라마틱한데 2016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직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10년 딱 10년이 됐군요. 근데 이때가 이제 나는 차별받고 있다. 나는 이 케이 카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죽고 싶은데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가서 졸업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 하고 헌법의 위헌 소송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법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법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뭐가 있었겠어요? 말기 환자여야 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 자기가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한 6년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reasonably foreseeable natural death,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이 뇌성마비 투르숑이랑 블라우드가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소아마비 뇌성마비라서 빨리 죽지는 않을 거지만은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난 못 죽으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더 힘이 빠지면은 난 자살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기운이 있을 때 난 자살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그러면 안 되지. 잘 죽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평등의 원칙이니까 그 요건을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문이 확 넓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아까랑 똑같겠죠. 정신질환이랑 미성년자에게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 보세요. 2016년도에서 2024년도 통계까지 나왔는데 1000건에서 16,500건까지 16배가 그냥 팍팍팍팍 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이 의사들이 계속 홍보를 하죠. 와서 여러분 다른 의사 선생님들 와서 나랑 함께 하자고. 스위스는 이제 의사 졸업 자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기적 동기가 없으면은 그렇게 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80년대 국내인 중심으로 하다가 98년도에 디그니타스가 이제 이게 논문 용어예요. 수어사이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로 외국인을 초청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정신질환자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엄격하게 하자.
원천적으로는 배제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정신과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다른 단체에서 법원에서 정신질환도 가능하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더 넓힐 거야. 노쇠로 인해서 애 있으신 분들 오세요. 우리 단체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결국은 후퇴를 합니다. 죽음을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럽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자. 그러니까 페가소스에서는 건강 상태랑 무관합니다. 우리 단체로 오세요. 이거는 거의 상업화, 죽음의 상업화, 자살의 그 대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 시스템이 어떻게 불편이 겪게 됐냐면은 벨기에에서는 사후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통보도 안 됐고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충분히 정신과적 평가 이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벨기에를 정부를 상대로 이 죽은 자의 아들이 몰티에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들여다봐도 야 이거는 사후 검증을 하는 게 너무 어렵네. 게다가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알라사를 직접 시행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 자기가 알라사 시켰으니까 이거는 좋은 케이스,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네. 이런 문제가 막 노출된 거예요. 실제로 정신병으로 자살한 사람이 이 치료 정신과 의사가 증언을 했어요. 나중에 아무리 차트 리뷰를 해도 치료 불가능성은 암처럼 종결 시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보고한 거에 의한 그 차트 기록만 보고 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방을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보면은 이게 판례가 누적되던 거부를 정하던 민간단체가 어떤 것을 패싱하던 결국은 이 법 자체에 따라서 툭툭툭 결국은 모든 대상으로 확대돼 버리는 게 이 알라사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생명권을 최고의 가치로 지키는 게 우리의 헌법의 의미고요. 거기에서 권리 보장이라고 해서 일부 그 제한을 하더라도 내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자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생명권이거든요. 그것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요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헌 소송을 걸었고 캐나다는 그걸 뚫고 나가서 법제화 됐는데 이거 우리 이제 법조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너무 문제점이 많고 위험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사 입장에서 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결시키는 것가 중심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주고 잘 돌봐드려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강화시키는 게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고 이게 진짜 국민들한테 이걸로 이거 설문조사하면은 다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한테 만약에 이런 조력 자살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아까 무서운 그 의사한테 잘못된 권한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방파제가 우리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죽음의 허용이 아닌 고통의 감소를 향하여 이거 챗GPT가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